내 나이 76. 사람들은 내 나이를 두고 인생에 저물녘이라 했지만 나의 해는 이미 오래전에 져버린 듯했다. 나는 아들 집에 얹혀 사는 늙은 시어머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들 내외에 눈칫밥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군식구. 그것이 지금의 내 모습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숨을 죽이는 법부터 배운다. 거실을 지나 화장실에 갈 때도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쓴다. 내 존재가 며느리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내 기침소리 하나가 아들의 출근길을 무겁게 할까봐. 나는 이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원래부터 이리 살았던 것은 아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연립주택 주인이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과 평생을 땀 흘려 장만한 우리 부부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소중한 집이었다. 남편이 떠나고 홀로 남았지만 그 집이 있어 외롭지 않았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쬐고 작은 텃밭에 상추를 키우는 소소한 기쁨으로 하루를 보냈다. 그런데 하나뿐인 아들 녀석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이 집만 팔아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평생 어머니를 왕비처럼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 아들, 한 번만 믿어주세요. 눈물을 뚝뚝 흘리는 아들의 모습에 내 마음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내 전 재산이자 유일한 안식처였지만 아들의 눈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다음 날로 집을 내놓았고 그 돈은 고스란히 아들 내외의 손에 들어갔다. 왕비처럼 모시겠다던 며느리의 약속은 석 달을 넘기지 못했다. 처음에는 살갑던 며느리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고 내 모든 행동에 사사건건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반찬이 짜네. 물을 많이 쓰네. 텔레비전 소리가 크네. 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 주의하마라는 말을 반복했다. 아들은 중간에서 난처해했지만 결국에는 제 아내의 역성만 들었다. 엄마, 아파트에서는 좀 조용히 해야지. 그리고 당신도 장모님한테는 안 그러잖아. 아들의 그 한마디에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 아내의 어머니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사건은 기어이 터지고야 말았다. 그날은 내 앞으로 나오는 얼마 안 되는 노령연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날이었다. 며느리는 아침부터 내 방문 앞에서 서성였다. 어머니, 오늘 연금 나오는 날 맞죠? 이번 달에는 관리비도 오르고 애들 학원비도 내야 해서 나는 말없이 통장과 도장을 꺼내 며느리에게 건넸다. 매달 반복되는 일이었다. 며느리는 그것을 받아들고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한마디 툭 던졌다. 이걸로는 택도 없겠네. 어머니, 친구분들 만나서 용돈이라도 좀 받아오시면 안 돼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평생을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불렀던 나였다. 그런 내게 친구에게 돈을 구걸해오라는 말을 하다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꾸했다. 아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내가 너희에게 짐인 것은 알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니? 내 한마디에 며느리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짐인 걸 아시는 분이 왜 이렇게 저희를 힘들게 하세요? 어머니 때문에 이 집이 얼마나 좁은지 아세요? 어머니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사는 거 아시냐고요? 그 집 팔 때 받은 돈 벌써 다 썼어요. 이제 어머닌 우리한테 빚만 남은 짐덩어리라고요. 뭐 빚만 남은 짐덩어리. 그래요, 짐덩어리. 이제 그만 저희 좀 내버려 주세요. 지긋지긋해요. 정말 우리의 고성은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의 등장으로 절정에 달했다. 아들은 우리 둘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소리쳤다. 다들 그만 좀 해. 왜들 이래. 정말
당신은 가만히 있어.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이 셔단이 난 거 아냐. 저 늙은이 당장 내보내지 못해. 며느리는 이성을 잃고 내 방으로 달려가. 내 낡은 옷까지 몇 개를 꺼내 보따리에 싸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그 보따리를 내게 던지며 소리쳤다. 이 집 어머님 집 아니에요. 내 집이에요. 당장 나가세요. 다시는 찾아올 생각도 마시고요. 며느리는 내 팔을 잡아 끌어 현관으로 나를 내몰았다.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이럴 순 없다. 아가 아들아, 얘 좀 말려라. 이 어미를 길바닥에 내쫓을 셈이냐. 아들은 나를 막아서려 했지만 며느리는 악을 쓰며 아들을 밀쳐냈다. 비켜, 당신도 이 늙은이랑 같이 살고 싶으면 같이 나가. 그 말에 아들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나는 그 순간 아들에게도 버림받았음을 깨달았다. 고왕, 현관문이 내 등 뒤에서 매정하게 닫혔다. 그리고 철컥하고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내 아들과의 인연이,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가정이 끝났음을 알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나는 손에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든 채 차가운 아파트 복도에 서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서러움, 분노, 그리고 내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끔찍한 배신감. 어느새 창밖은 붉은 노을로 물들고 있었다. 가을 저녁의 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나의 주머니에는 단돈 1,000원 한 장 없었다. 갈 곳도, 오라는 사람도 없었다. 나는 유령처럼 아파트 건물을 빠져나와 거리로 나섰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지만 그 불빛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방금 내가 쫓겨난 아파트의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따뜻한 주황색 불빛이 새어나오는 네모난 창. 그 안에서 내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 곧 저녁을 먹을 것이다. 나라는 짐 덩어리를 치워버렸으니 얼마나 홀가분할까. 가슴이 칼로 베어내는 듯 아팠다. 나는 정처 없이, 목적지 없이 걷기 시작했다. 76의 늙은 나는 그렇게 내 아들의 집에서 쫓겨나 차가운 도시의 거리 위에서 노숙자가 되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도시의 거리는 더욱 화려하게 빛났지만 그 불빛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레스토랑 창가에서 웃고 있는 젊은 연인들, 아버지의 목마를 타고 신이 난 아이, 팔짱을 끼고 걷는 노부부, 그 모든 평범하고 행복한 풍경들이 비수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그들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저 길거리를 배회하는 냄새나는 늙은이에 불과할지도 몰랐다. 몇 시간을 정처 없이 걸었을까. 굶주림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다리의 통증과 뼛속까지 스며드는 가을밤의 한기였다. 평생을 따뜻한 아랫목에서만 자온 내게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생경하고도 치명적이었다. 이러다가 길에서 얼어 죽는 것이 아닐까. 아들에게 버림받고 길 위에서 객사하는 것, 그것이 나의 초라한 인생의 마지막 장이란 말인가. 절망감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나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불빛이 뜸한 작은 공원으로 들어섰다. 적어도 이곳은 쌩쌩 달리는 차들과 사람들의 무심한 시선은 피할 수 있는 곳이었다. 나는 낡은 벤치에 몸을 누이듯 기댔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옷을 뚫고 살갗에 와닿았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눈꺼풀은 청운망은 무거운데 추위 때문에 잠을 이룰 수도 없었다. 남편 생각이 간절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 너무 춥고 무서워.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희미해져가는 의식을 붙잡고 있을 때 내 눈에 무언가 들어왔다. 공원 구석, 커다란 나무 밑에 세워진 아주 작은 텐트 하나. 등산용으로 보이는 낡고 해진 텐트 안에서는 가물거리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경계심에 몸을 굳혔다. 이 시간에 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사는 사람이라니 필시 정상적인 사람은 아닐 터였다. 행여나 해코지라도 당할까 두려워 나는 최대한 몸을 웅크리고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그때 텐트의 지퍼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한 남자가 밖으로 나왔다. 그는 나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노인이었다. 햇볕과 노동에 그을린 얼굴, 투박하고 거친 손, 무뚝뚝해 보이는 표정, 허름한 작업복 차림새를 보아 공원 관리인이거나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인 듯했다. 그의 시선이 정확히 내가 있는 셔츠를 향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가 나를 발견한 것이다. 당장이라도 웬 노인네가 여기서 청승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나를 쫓아낼 것만 같았다. 나는 겁에 질려 고개를 푹 숙였다. 하지만 예상했던 호통은 들려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나를 잠시 쳐다보는가 싶더니 말없이 다시 텐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더 큰 절망감을 느꼈다. 그래, 세상에 나를 신경 써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저 사람 눈에도 나는 그저 길가의 돌멩이만도 못한 존재인 것이다. 눈물이 다시 핑 돌았다. 그런데 1분쯤 지났을까? 그는 다시 텐트 밖으로 나왔다. 이번에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낡은 양은 컵이 들려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내게로 다가왔다. 나는 또다시 겁을 먹고 몸을 움츠렸다. 그는 내 앞에 우뚝 멈춰 섰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손에 든 컵을 내게 쑥 내밀었다.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와 컵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으로 컵을 내 손 쪽으로 더 가까이 밀었다. 나는 마지못해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 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다. 구수한 보리차였다. 세상에 태어나서 마셔본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맛있는 보리차였다. 뜨거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속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다. 나는 허겁지겁 단숨에 보리차를 다 마셔버렸다. 그는 내가 컵을 비우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이번에는 턱으로 자신의 텐트를 가리켰다. 그리고는 평생 처음 들어보는 거칠고 무뚝뚝한 목소리로 말했다. 군대 들어와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방금 뭐라고 한 거지 이 낯선 노인이. 나더러 자신의 텐트 안으로 들어오라고 피부 튀인 내 아들조차 나를 길바닥으로 내쫓았는데 생면부지의 이 노인은 어째서 내가 망설이고 있자 그는 괜찮으니 들어와요. 얼어 죽겠네 하고 한마디 더 툭 던지고는 먼저 텐트를 향해 걸어갔다. 나는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이대로 밖에 있다가는 정말로 얼어 죽을 것만 같았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 조심스럽게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 텐트 안은 아주 좁았지만 바깥의 칼바람을 막아주어 아늑했다. 작은 휴대용 가스난로가 켜져 있어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다. 한쪽에는 침낭이 깔려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책 몇 권과 코펠 같은 간단한 취사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비록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이 살아가는 분명한 질서가 있었다. 그는 내게 두꺼운 담요 하나를 건네주었다. 나는 말없이 그것을 받아 어깨에 둘렀다. 그는 보온병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더 따라주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텐트 안에는 가스난로가 쉭쉭거리는 소리와 텐트 밖에서 우는 바람 소리만이 가득했다. 나는 담요에 몸을 감싼 채 이 무뚝뚝하고 친절한 노인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누구일까? 왜 나 같은 볼품없는 늙은이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는 것일까?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 아들의 외면으로 산산조각 났던 내 마음에 그의 말없는 친절이 작은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따뜻한 온기와 밀려드는 피로감에 나는 나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다. 내 아들 집에서 쫓겨난 첫날 밤, 나는 그렇게 낯선 남자의 낯선 텐트 안에서 아주 오랜만에 깊고 평화로운 잠을 잤다. 새벽녘, 텐트 틈새로 스며드는 옅은 빛에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낯선 공간에서의 잠자리였지만 신기하게도 몸은 가뿐했다. 딱딱한 바닥과 얇은 담요 한 장이 전부였지만 아들 집의 푹신한 침대보다도 편안한 잠이었다. 아마도 지난 몇 년간 나를 짓눌러왔던 눈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몸을 뒤척이자 텐트 구석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노인이 나를 돌아보았다. 계셨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어젯밤의 경계심은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황급히 몸을 일으켜 앉으며 고개를 숙였다. 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어젯밤에는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제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목숨은 무슨 차나 한 잔 더해요.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작은 가스난로 위에 주전자를 올려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이윽고 믹스커피 2잔이 우리 앞에 놓였다. 봉지 커피의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좁은 텐트 안에 가득 찼다. 나는 두 손으로 종이컵을 감싸 쥐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우리는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이 어색한 침묵을 깨야 한다고 생각했다. 평생을 신세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었다. 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염치 없지만 오늘 하루만 더 신세를 져도 되겠습니까? 당장 갈 곳이 없어서. 내 말이 끝나자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깊은 눈매에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지만 나는 읽을 수가 없었다. 그러시구려. 그는 짧게 대답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최진호라고 하오. 아침 일거리가 있어서 잠시 나갔다 와야 하니 여기서 좀 쉬고 있어요. 아무도 안 건드릴 테니. 최진호. 나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몇 번 되뇌어 보았다. 전혀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이름이었다. 그는 자신의 작은 가방에서 작업용 장갑을 꺼내 끼고는 내게 다녀오리다 하고 짧게 인사하고 텐트 밖으로 나갔다. 혼자 남겨진 나는 좁은 텐트 안을 둘러보았다. 그의 살림살이는 단출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아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함부로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에게 조금이라도 고마움을 표하고 싶어 그가 벗어둔 겉옷과 담요를 곱게 개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내가 담요를 옮기다가 구석에 놓여있던 그의 낡은 가방을 팔꿈치로 치고 말았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려있던 가방이 옆으로 쓰러지며 그 안에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다. 낡은 책 한 권과 두꺼운 목장갑, 그리고 아주 낡고 해진 갈색 가죽 지갑 하나. 아이고 맙소사. 나는 죄스러운 마음에 황급히 물건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그런데 낡은 지갑을 집어드는 순간 너덜너덜해진 지갑의 카드칸에서 아주 작은 사진 조각 하나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그것을 다시 지갑에 넣어주기 위해 집어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손바닥 위에 그것은 모서리가 둥글게 닳고
전체적으로 누렇게 변색된 낡은 흑백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18이나 되었을까 싶은 앳된 소녀 한 명이 커다란 감나무 아래 서서 수줍게 웃고 있었다. 길게 따내린 머리, 동그란 얼굴, 꼭 담은 입술 옆에 작은 점까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사진 속의 소녀는 바로 나였다. 60년 전의 박순자.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득하게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저 사진, 저것은 우리 고향집 마당에 있던 감나무 아래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찍어주신 사진이었다. 내가 시집가기 전에 여름의 일이었다. 이 사진은 단 한 장뿐이었고 6.9.25 전쟁통에 피난을 가면서 잃어버린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진이 왜 이 낯선 남자의 지갑 속에서 나온단 말인가? 최진호. 나는 미친 듯이 그 이름을 되뇌며 기억을 더듬었다. 하지만 내 기억 속 그 어디에도 최진호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다. 혹시 고향 사람이었던가? 내가 기억 못하는 먼 친척이라도 된단 말인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텐트 입구만 바라보았다. 머릿속은 수만 가지의 질문으로 터져나갈 것 같았다. 사진 속에 나는 너무나 젊고 생기로 가득 차 있었다. 저렇게 웃던 때가 나에게도 있었던가? 저 소녀가 꿈꾸었던 미래는 지금의 이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을 텐데, 낯선 사진 한 장은 내게 잊고 있던 과거와 마주하게 했고 동시에 비참한 현재를 더욱 아프게 직시하게 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텐트 밖에서 그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곧 텐트의 지퍼를 열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과 사진을 손에 든 채 굳어있는 나를 발견했다. 순간 우리 사이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의 무뚝뚝하던 얼굴이 당혹감으로 물드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내 손에 들린 작은 흑백 사진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나는 떨리는 입술을 겨우 열었다. 어르신, 이게 왜 어르신 지갑에서 나옵니까? 이 사람은 저인데.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50년간 지켜온 비밀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는 사람처럼. 그 침묵 속에서 나는 확신했다. 이 사람은 결코 내게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 질문에 최진호 씨는 얼어붙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 위로 당혹감과 슬픔,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수많은 감정들이 폭풍처럼 스쳐 지나갔다. 텐트 안의 공기는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팽팽했다. 나는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내 인생 전체를 뒤흔들지도 모를 그 대답을. 하지만 그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내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물건들을 묵묵히 줍기 시작했다. 그의 행동은 너무나 부자연스러웠고 그 모습에 나는 그의 대답을 들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냥 오래전에 길에서 주운 사진이요. 그가 등을 돌린 채 겨우 쥐어짜내듯 말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길에서 주운 사진을 저렇게 닳고 다를 때까지 60년 가까이 지갑 속에 간직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의 침묵과 어설픈 거짓말이. 이 사진 뒤에는 아주 길고 복잡한 사연이 숨겨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최진호라는 남자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의 모든 것이 내게는 풀어야 할 수수께끼처럼 보였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다. 평생을 막일로 살아온 사람의 손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손으로 아주 섬세한 일들을 했다. 꺾인 나뭇가지를 주워와 조심스럽게 끈으로 묶어 부목을 대주거나, 커피를 마신 종이컵을 깨끗이 헹궈 작은 들꽃을 꽂아두는 식이었다. 무심한 듯 다정한 그의 손길에서 나는 낯설지 않은 따뜻함을 느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가만히 듣고 있자니 희미한 사투리 억양이 섞여 있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지금은 사라진 내 고향 마을의 억양이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지만 들을수록 확신이 들었다. 그는 나와 같은 고향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공원 한편에서 잡초를 뽑고 있을 때였다. 그는 일에 열중하며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아주 낡고 이제는 아무도 부르지 않는 옛날 민요 가락이었다. 그 노래를 듣는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노래는 어릴 적 우리 마을 소년들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가며 부르던 노래였다. 기억의 수문이, 굳게 닫혀있던 수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나는 까맣게 잊고 지냈다고 생각했던 내 첫사랑을 떠올렸다. 그의 이름조차 가물가물했다. 나는 그저 그를 솔밭집 총각이라고 불렀다. 우리 집 뒤편 솔밭 너머 작은 오두막에 살던 가난한 나무꾼의 아들이었다. 그는 늘 말이 없었고 수줍음이 많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언제나 별처럼 맑고 선했다. 우리는 몰래 솔밭에서 만나곤 했다. 그는 내게 진달래꽃을 꺾어다 주거나 다람쥐가 먹다 남긴 도토리를 주워다 주었다. 그는 늘 흙냄새와 짙은 소립 향기를 풍겼다. 어제 최진호 씨가 내 옆을 스쳐 지나갈 때 그의 옷깃에서 났던 바로 그 냄새였다. 그와의 마지막 기억은 육균전 2호 전쟁이 터지던 해 여름이었다. 그는 징집 영장을 받고 전쟁터로 떠나게 되었다. 떠나기 전날 밤, 그는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지만 아주 따뜻했다. 그는 내게 순자야, 꼭 살아서 돌아올게, 돌아오면 그때는 하고 말끝을 흐렸다. 그리고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몇 해 후 그가 전사했다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했다. 나는 며칠 밤낮을 울었고 그 후로 그를 내 기억 속 깊은 곳에 묻어버렸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눈앞에 저 늙고 지친 노인과 내 기억 속에 앳되고 풋풋했던 소년이 동일 인물일 리가 없었다. 세월은 사람을 변하게 하지만 이토록 흔적도 없이 바꾸어 놓을 수는 없는 법이다. 이건 그저 늙은 내 머리가 만들어낸 헛된 망상일 뿐이라고.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의심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점점 더 큰 불길로 번져나갔다. 나는 그를 떠보기로 마음먹었다. 어르신은 고향이 어디시오? 저녁을 먹으며 내가 넌지시 물었다. 그는 밥을 뜨던 숟가락을 잠시 멈추고 나를 보았다. 강원도요? 강원도 어디요? 나도 강원도 산골 출신인데. 오래전 일이라. 동네 이름도 다 잊어버렸어.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 명백히 대화를 피하는 태도였다. 그의 그런 모습이 내 의심을 더욱 키웠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텐트 안은 그의 고른 숨소리로 가득했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나는 가만히 그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희미한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 깊게 파인 주름, 검게 그을린 피부. 기억 속 소년의 얼굴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저 단단해 보이는 턱선과 꼭 담은 인매는 어딘지 모르게 닮아 있었다. 나는 낮에 보았던 그 사진을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그 사진을 찍던 날 솔밭집 총각이 우리 집 담벼락 너머로 나를 훔쳐보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래, 그날 그도 거기에 있었다. 그 순간 60년간 잠겨있던 기억의 자물쇠가 철컥하고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년의 이름을, 내가 잊고 지냈던 그의 이름을 마침내 기억해냈다. 진호, 고이진호. 나는 나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속삭였다. 오늘 아침 그가 자신의 이름이라고 알려주었던 바로 그 이름. 이제 그 이름은 더 이상 낯선 이름이 아니었다. 6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내 첫사랑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났다. 나는 그를 흔들어 깨워 모든 것을 묻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만약 내 짐작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한단 말인가? 우리를 갈라놓았던 그 긴 세월과 기구한 운명 앞에서 나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한단 말인가? 어둠 속에서 나는 그저 그의 이름을 되뇌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 내일 아침이 오면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물어봐야만 했다. 더 이상은 도망칠 수 없었다. 어젯밤 그의 이름을 기억해낸 후부터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수십 번을 그를 흔들어 깨워 진실을 묻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 짐작이 사실로 밝혀졌을 때의 그 엄청난 감정의 파도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웠다. 다음 날 아침 텐트 안의 공기는 어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그 역시 밤새 잠을 설쳤는지 얼굴이 헬쑥해 보였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눈을 피하며 말없이 아침을 준비했다. 그가 끓여준 커피를 마시면서도 나는 그의 손과 얼굴에서 60년 전 소년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결국 이 숨막히는 침묵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나였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결심을 굳히고 품속에 넣어두었던 낡은 흑백 사진을 꺼냈다. 괴징효 씨,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나는 그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물었다. 이 사진 길에서 주운 거 아니지요?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나는 사진을 그의 눈앞에 더 가까이 가져가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내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솔밭집에 살던 진호, 맞죠? 내 마지막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그는 더 이상 부정하지 못했다. 그는 양손으로 거친 얼굴을 감쌌고 그의 늙은 어깨가 아이처럼 들썩이기 시작했다. 그 오열 속에는 한 남자가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을 길고 긴 세월의 한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한참을 울던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낯선 노인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내가 기억하는 수줍고 착했던 소년의 모습이 어렴풋이 남아있었다. 알라버스그리어, 산자 아가씨, 순자 아가씨. 60년 만에 들어보는 그 호칭에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가 나의 첫사랑 최진호가 맞았다. 살아있었던 것이다. 그날 우리는 텐트 안에 마주 앉아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전쟁터에 끌려가 겪었던 끔찍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포탄이 빗발치던 고지, 옆에서 죽어가던 전우들, 그리고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 몇 달간 야전 병원에 누워 있었던 일들. 그는 말을 하다 말고 자신의 왼쪽 다리를 한번 쓸어내렸다. 그의 걸음걸이가
약간 부자연스러웠던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었다. 전쟁이 끝나고 몇 년이 더 지나서야 겨우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었소. 가장 먼저 당신 집으로 달려갔지. 그런데 집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더군. 그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이웃들에게 물어보니 당신네 가족은 서울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군. 그리고 당신이 서울에서 좋은 집안의 남자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아, 나는 낮은 탄식을 내뱉었다. 기가 막힌 운명의 장난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소.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지. 나같이 배우지도 못하고 몸까지 성치 못한 놈이 어떻게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소. 당신이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산다니 그걸로 됐다고. 그렇게 나 자신을 위로했소. 그는 그 길로 고향을 등졌다고 했다. 혹시라도 마주쳐서 그녀의 행복에 흠이라도 될까봐. 그는 전국을 떠돌며 공사판과 배실,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왔다. 그리고 평생을 혼자 살았다고 했다. 마음에 다른 사람을 들일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의 지갑 속에 있던 내 낡은 사진 한 장은 그가 기댈 수 있었던 유일한 세상이자 그의 고독한 삶을 버티게 해준 부적과도 같았다. 이번에는 내가 내 이야기를 할 차례였다. 나는 그가 전사했다는 소문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어떻게 지금의 남편과 선을 보고 결혼했는지, 그리고 남편은 비록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평생 나를 아껴준 좋은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우리의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텐트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과 가난, 그리고 엇갈린 운명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해야 했던 두 젊은 영혼을 위로하는 성스럽고도 슬픈 침묵이었다. 만약 우리가 그때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가 조금만 더 일찍 돌아왔더라면. 부질없는 가정들이 마음을 핥히고 지나갔다. 나는 문득 궁금해져서 그에게 물었다. 그런데 어젯밤에 나를 어떻게 바로 알아보았소? 이렇게 늙고 볼품 없어졌는데. 그는 나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60년 전 솔밭에서 나를 바라보던 그 소년의 눈빛과 똑같았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순자씨 눈빛은 변하지 않았소. 내가 평생을 그리워했던 눈빛인데 그걸 어떻게 못 알아본단 말이오. 그의 말에 나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우리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다. 사진 속에 우리는 너무나 젊고 희망에 차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인생에 모진 풍패 지친 늙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기적 같은 재회의 기쁨은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애틋한 슬픔과 뒤섞여 가슴을 아리게 했다. 나는 내 앞에 앉아있는 이 남자를 보았다. 나의 첫사랑,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손을 내밀어준 은인. 우리는 6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더 이상 내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 세상 어딘가에 나를 이토록 오랫동안 그리워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지난 세월을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최진호 씨와 내가 서로의 정체를 확인한 후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더 이상 낯선 노인들이 아니었다. 60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는 서로에게 아주 오래되고 편안한 친구가 되었다. 우리의 재회에는 젊은 날의 애틋한 설렘 대신 인생의 모진 풍파를 함께 겪어낸 전우회 같은 끈끈한 유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의 하루는 소박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커피를 마시고 공원을 산책하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에 가서 점심을 해결했다. 저녁이면 텐트 앞에 작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지나온 세월에 대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기쁨과 슬픔에 대해,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전국을 떠돌며 만났던 사람들과 혼자서 겪어내야 했던 외로움에 대해 덤덤하게 털어놓았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들추어내어 아파하는 대신 그 상처를 묵묵히 바라봐주고 조용히 보듬어 주었다. 아들 내외의 눈치를 보며 살던 숨막히는 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온한 시간이었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나 자신을 드러내고 이해받는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한편 그 시각 내 아들 녀석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나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나중에 이웃 아주머니에게 들어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내가 집을 나간 다음 날부터 아들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화가 나셔서 며칠 바람 쐬고 오시겠지 하고 생각했던 며느리조차 내가 며칠째 돌아오지 않자 사색이 되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아들은 매일같이 내가 갈 만한 곳들을 샅샅이 뒤졌다. 친척집, 내가 다니던 찜질방, 심지어는 내가 시집 오기 전에 옛 고향 터까지. 하지만 어디에서도 내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죄책감과 불안감에 아들은 며칠 만에 깡마르고 퀭한 모습이 되었다고 했다. 그러다 우연히 내가 살던 옛날 집에 이웃 아주머니를 찾아가게 되었고 그분에게서 내가 집을 팔아 자신의 사업 자금을 대주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고 한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못난 아들이었는지, 제 어미의 평생이 담긴 집을 팔아먹고도 그 어미를 길바닥으로 내몬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놈인지를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그 후 아들은 미친 사람처럼 나를 찾아다녔다. 그리고 마침내 공원 근처의 한 상인이 그런 할머니라면 매일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시더라고 말해준 덕분에 나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날 오후 나와 최진호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아 갓 구운 군고구마를 나눠 먹고 있었다. 순자 씨는 옛날에도 고구마를 참 좋아했지. 진호 씨는 내 대해 모르는 게 없구려. 우리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소리내어 웃고 있었다. 내가 아들 집에서 쫓겨난 후 처음으로 짓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온몸이 굳어버렸다. 너무나도 익숙한 내 아들의 목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며칠 밤을 사온 사람처럼 헬쑥하고 초췌한 모습의 아들이 서 있었다. 아들은 나와 내 옆에 앉은 최진호 씨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내 앞으로 다가와 쿵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죽일 놈입니다. 아들은 길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공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았지만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머니, 다 들었어요. 어머니가 저 때문에 집까지 파신 거 다 들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이 불효자식이 어머니를 길바닥으로 내쫓았으니 저를 때려주세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들의 울음 섞인 절규에 내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아무리 나를 내쫓은 자식이라도 저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그것이 어미의 마음이라는 것일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아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제발 집으로 돌아오세요. 어머니, 제가 다 잘할게요. 다시는 어머니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일 없을게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제가 다 막을게요. 제발 이 불효자식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나는 울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내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자식, 나를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아들인 저 녀석. 내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 용서하고 돌아가자. 저것도 내 운명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지난 76년간 내가 살아온 어머니로서의 익숙한 길이었다. 하지만 그때 내 옆에 앉아있던 최진호 씨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아주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은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오.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당신 곁에 있을 것이오. 나는 무릎 꿇은 아들과 내 손을 잡아주는 최진호 씨를 번갈아 보았다. 용서는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며느리의 눈치를 보고 아들의 무력한 모습을 봐야 하는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일까?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게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다. 평생을 어머니로 살아왔던 내가 이제 박순자라는 한 사람으로서 내려야 하는 선택. 나는 내 인생의 갈림길에서 쉽사리 발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무릎 꿇고 우는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내 평생의 모든 것이었던 내 자식. 내 가슴은 여전히 아팠지만 머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일어나줘라, 아들아.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내 바짓가랑이를 놓지 않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일어날 자격이 없습니다. 일어나. 어미가 자식을 어떻게 이기겠니?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네가 어리석었던 것도, 네 며느리가 모질었던 것도 다 내 복이 거기까지려니 생각하마. 그러니 일어나거라. 내 말에 아들은 겨우 몸을 일으켰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기대에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제 내가 그래, 집에 가자고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말을 꺼냈다. 하지만 나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련다. 엄연히 아들의 얼굴에 스치는 실망과 충격을 나는 보았다. 제가 다 잘하겠다니까요.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게요. 알아. 네 마음 안다. 하지만 이건 너를 벌 주려는 것이 아니야. 이건 나를 위한 선택이다. 나는 평생을 누군가의 어미로, 누군가의 아내로 살았어. 남편을 위해. 그리고 너를 위해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지. 그런데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구나. 남은 생이라도 그저 박순자라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내 말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서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가 아닌 박순자라는 한 사람을 보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말했다. 진심으로 내 어미를 위한다면 내 선택을 존중해다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나은 아들이 되어라. 내 가정 잘 지키고 그러면 된 거야. 아들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떠나기 전 내 옆에 앉아있던 최진호 씨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제 어머니를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다. 그 후 나는 최진호 씨와 앞으로의 날들에 대해 의논했다. 우리는 더 이상 뜨거운 사랑을 나눌 젊은이들이 아니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의 마지막을 지켜줄 수 있는 따뜻한 동반자였다. 나는 그에게 내 비밀 하나를 털어놓았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나 몰래 나에게 작은 통장 하나를 남겨주었다는 사실을.
아들 내외에게 집을 팔아주기 전 남편은 내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건 절대 자식에게 주지 말고 당신 몸을 위해 쓰시오라며 비상금을 챙겨주었었다. 나는 그 돈을 아들 몰래 간직하고 있었고 그것이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우리는 그 돈과 최진호 씨가 평생 모은 얼마 안 되는 돈을 합치기로 했다. 그리고 차가운 도시를 떠나 우리의 옛 고향과 가까운 강원도 시골의 작은 흙집을 하나 얻었다. 방 2칸의 작은 마루, 그리고 손바닥만한 텃밭이 딸린 낡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집이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었다. 상추와 고추, 깨씹 모종을 심었다. 최진호 씨는 낡은 집을 수리했다. 삐걱거리는 문에 기름칠을 하고 헐거워진 담벼락을 흙으로 메웠다.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고 저녁이면 마루에 나란히 앉아 멀리 보이는 산과 들을 바라보았다. 우리의 대화는 더 이상 지나간 세월에 대한 한탄이 아니었다. 내일은 고추에 지지대를 세워줘야겠소. 그럼 나는 쑥을 캐다가 맛있는 된장국을 끓여야겠네요. 우리의 대화는 온통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박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들은 주말마다 우리를 찾아왔다. 올 때마다 쌀과 고기, 약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다. 며느리도 몇 번인가 따라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들이 가져온 것들을 받았고 그들이 가꾼 텃밭에 채소를 싸서 돌려보냈다.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건강한 거리 위에서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덧 또다시 가을이 찾아왔다. 텃밭의 고추는 탐스럽게 붉은 빛으로 익어가고 있었다. 나는 잘 익은 고추를 따서 소쿠리에 담고 있었다. 마루에서는 최진호 씨가 낡은 호미를 수리하며 그 옛날의 민요를 나직이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의 콧노래는 이제 더 이상 내게 슬픔의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화 그 자체였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집이란 크고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 내 마음이 편히 머물고 내일을 기대하게 하는 곳이라는 것을, 내 진짜 집은 아들의 화려한 아파트가 아니라 바로 이 작은 흙집이었다. 나는 소쿠리를 내려놓고 나를 보며 희미하게 웃고 있는 최진호 씨를 마주보았다. 나의 첫사랑, 나의 마지막 친구, 그리고 내 인생의 황혼역에 기적처럼 다시 찾아온 나의 가족. 진호 씨, 오늘 저녁에는 이 고추로 맛있는 찌개 끓여줄게요. 그러면 나는 막걸리라도 한 병 받아와야겠구려. 우리는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저물어가는 가을 햇살이 우리의 쭈글쭈글한 얼굴과 작은 텃밭, 그리고 우리의 소박한 흙집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내가 평생을 돌아 마침내 찾아낸 나의 진짜 집이었다.